332쪽에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요. 각종 권리에 관한 내용들은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이전 등기는 오른쪽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나와 있죠. 이건 민법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1월 달부터 보실 거고, 왼쪽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민법에서 하지를 않습니다. 민법에서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제187조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또한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우리 민법 187조에 의해서. 187조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인데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의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다, 이런 규정이 187조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때 상소,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에 해당이 됩니다. 그 기타 규정에 의해서 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자들에게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알려줘야 돼요. 즉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공시하는 방법은 무엇을 갖추는 겁니까? 등기를 갖추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등기를 갖춰달라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요구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존 등기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보존 등기를 실행해서 등기부를 만들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갑, 이렇게 등기를 실행합니다. 이때 이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요 등기관은 갑에게 요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이 등기,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갑은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존 등기 신청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뭘 해야지만?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야지만. 그러면 이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중에는 등기필 정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보존 등기는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갑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등기필 정보 말고 다른 증명 정보를 등기소에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어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이것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를 규정을 두고 있어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이 자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서 대는 국가기관이라는 뜻을 가진 한자라고 했죠. 장은 장부죠.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 대장을 얘기하는데요. 국가기관이 만든 서류인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이 될 때는 국가기관이 먼저 확인을 한 다음에 요 대장에 등록해 놓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대장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따라서 이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관은 보존 등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대장을 통해서 소유자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그 상속이 그 밖에 포괄 승계인
이자는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서 그는 최초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럼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같은 포괄승계인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보존득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존득이 신청권을 가진 상태에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그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상속인도 보존등기 신청권을 상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상속인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거 좀 외워두셔야 돼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대장을 통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한번 읽어보나 보죠. 같이 읽어보죠.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과 같은 위치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이자는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증명 자료가 뭐예요? 판결서, 확정 판결서. 이 확정 판결서는 법원이 만들어준 자료죠. 법원이 증명해 준 자니까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이자는 소유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수용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수용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만들어져요.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이 재판과 유사한 결정을 통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명력이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할 자격이 인정이 됩니다.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또는 군수 또는 구청장의, 정확하게는 자치구청장을 얘기합니다.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자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공적인 국가기관인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지사를 얘기해요. 제주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이라는 공적인 국가기관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증명되기 때문에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죠? 이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됐던 지문이 뭐냐면 요 1번부터 요 3번까지는 1번부터 3번까지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네 번째는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만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게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에요. 요 네 번째가 아니라 이게. 그러면 이제 요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년 10월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번 읽어나 보죠. 저는 외우고 있어요. 못 외우신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다만 제가 같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1번. 대장의 최초의 소유권자로 등록. 왜 안 읽으셔요? 빨리 읽으셔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승계인. 2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번.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 자는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시험에 출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이 네 가지를 외운 다음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은 이제 여기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고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하실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여기서 저절로 도출이 되기 때문에 요걸 4개를 일단은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왜 네 번째만 하나 보시면 네 번째는 왜 건물은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토지는 보존등기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까? 이걸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아시는 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요 네 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우리 공시법에서 부동산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죠? 토지와 건물. 맞죠? 건물과 토지로 나눠집니다. 건물과 토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토지의 경우에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지적공부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됩니다.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것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무슨 신청이죠? 신규등록 신청을 통해서 지적공부가 만들어지죠. 신규등록 기억나시나요? 신규등록을 신청하면 지적공부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때는 60일 동안 신청하지 않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하죠? 직권으로 신규등록하죠. 그래서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 토지의 경우에는 지적공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요? 이 지적공부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지적공부는 뭐가 있다고 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죠. 맞아요. 지적공부 중에는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가지고 이제 1번에 의해서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4번은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4번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서 이 4번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건물을 보시면 건물은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허가를 받은 건물. 두 번째, 허가를 받지 못한 무허가 건물.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돼요. 그러면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을 때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니까 1번 갖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될까요? 안 될까요?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니까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연히 재산적 가치는 있죠.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있으니까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 보호를 위한 등기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무허가 건물도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장은 없으니까 1번 갖고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뭡니까? 4번이라는 겁니다. 4번.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확인서는 뭐의 역할을 하는 겁니까?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이 확인서는 무엇의 역할을 한다고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확인서가 이렇게 있을 테고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니까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확인서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하니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확인서를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어떠한 내용이 등록되어 있느냐면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그러면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확인서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뭘까요? 네?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의 표시. 이 두 가지가 확인서가 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건축물 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거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확인서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지 좀 따져보죠. 건축허가서. 이 건축허가서에는 건축물의 표시도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주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 건축주를 건축허가명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서는 확인서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4번 같은 경우는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 갖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의 이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용 갖고 따지는 겁니다. 그럼 이 건축허가서는 확인서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왜? 건축물의 표시와 건축주가 있으니까. 주는 주인이니까, 소유자이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의 건축물의 표시는 건물이 완성이 된 다음에 건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다시요. 건축물 대장이나 이 확인서는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 건물의 외형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건축허가서는 건물이 완성된 후에 만들어진 겁니까? 건물을 짓기 전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 미리 만든 겁니까? 미리. 보통 이 허가를 받은 다음에 옥탑방 올리죠. 맞아요. 대장이 만들어질 때는 옥탑방이 없어요. 근데 대장이 만든 다음에 옥탑방 하나 더 만들어서 세놓죠. 맞아요. 그렇다면 요 건축물 허가서에 있는 건축물의 표시와 요 건축물의 표시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 요건을 충족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주와 이 소유자의 표시는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달라요. 이유는 우리나라는 남의 이름을 빌려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따라서 이 건축주도 소유자 표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건축허가명의인 또는 건축주는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4번은 토지는 안 되고 건물만 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 가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외우고 있어요. 못 외우고 있는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용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써보는 거예요. 근데 써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꾸 읽으셔야 돼요. 사법시험 같은 경우는 한 10명이 둘러앉아갖고 스터디를 하는데 책을 한 문장씩 읽는 스터디도 합니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1번부터 읽어보죠.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 2번,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번,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1번부터 3번까지는 토지, 건물 둘 다 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한데 4번은 뭐만 된다? 건물만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민법에서 좀 더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할 거고요. 340조를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의 등기 절차 나와 있는데 혹시 민법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걸 한 번이라도 한 적 있습니까? 개념을 한 번씩은 한 적이 있어요? 아직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직은 안 하셨어요? 아니 개념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설명을 수업 시간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을 판서하면서 설명하신 적 있나요? 없나요? 용어만 하셨어요? 네. 그러면 했다고 간주하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어차피 일반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공시법 시간에 민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등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권리죠. 세 가지 권능 뭐가 있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맞습니까? 그 세 가지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다른 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를 떼어서 일정한 권리를 만들어줄 때 어떤 용어를 썼죠? 만들어서 정해준다. 설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맞아요. 이건 등기법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 갑은 사용수익 권능을 띄어서 을에게 무슨 용의물권을 만들어서 줄 수 있죠. 맞아요. 그럼 갑은 을에게 사용수익 권능을 띄어서 지상권을 만들어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상권 설정. 그럼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지상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을은 지상권을 취득한 자죠. 지상권자라고 부를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갑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을 떼어서 을에게 지역권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지역권을 만들어서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을 지역권 설정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을은 지역권을 취득하겠죠. 지역권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갑은 사용 권능, 수익 권능을 떼어서 을에게 전세권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고요. 이때 을은 무슨 권리를 취득합니까?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전세권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에게 임차권을 만들어줄 수 있죠. 임차권 설정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임차권을 취득하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또한 갑은 을에게 처분 권능을 떼어서 저당권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저당권 설정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설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민법 186조에 의해서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를 갖춰야지만 이러한 권리가 설정되겠죠. 맞아요. 법률행위 플러스 등기. 이때는 무슨 등기 할까요? 지상권 설정 등기. 이때는 지역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하겠죠.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가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관리자. 그래서 등기 관리자,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죠. 동시에 첨부 정보도 등기소에 제공하겠죠. 그러면 등기관은 첨부된 정보를 가지고 신청 정보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등기부에 옮겨 적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부에 옮겨 적힌 정보가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신청 정보에도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겁니다. 이를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필요적 기록사항. 등기부에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 정보에도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겠죠. 이를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임의적 기록사항. 그래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기록할지 여부를 반드시 요구되는 기록사항들, 필요적 기록사항. 기록이 반드시 요구되는 기록사항을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부르고요. 임의적 기록사항은 기록 여부가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기록사항들, 이를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불러요. 임은 맡길 임자를 쓰고요. 의는 뜻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기록할지 여부가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기록사항들. 기록해도 그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반드시 요구되는 기록사항들,
그 다음에 기록하더구만, 기록하지 않아도 그만인 기록사항들. 두 개를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죠. 그러면 이 각각의 등기 신청의 경우에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즉 필요적 기록사항이 우리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거 좀 외워두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그냥 들어만 두시고요.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 저절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먼저 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라고 부르죠? 용의물건이죠. 그럼 이 용의물건은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도 용의물건을 설정할 수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도 용의물건 설정할 수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네. 나중에 민법과 등기법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용의물건은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고 일부도 가능해요. 그렇다면 등기 신청 정보에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범위. 어느 부분에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 설정이 됐는지를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용의물건 등기 신청 정보에는 무엇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요? 범위. 일부일 때는 이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전부일 때는 전부라고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범위를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용의물건일 때는 등기부와 신청 정보에 무엇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요? 범위. 두 번째, 지상권은 그 의미가 뭐죠? 지, 토지, 상, 윗상, 그리고 용의물건이니까 사용수익. 그래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토지 위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 위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인데 이 지상권은 토지 위를 사용수익하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두 가지로. 뭘까요? 지상권은 토지 위를 사용수익하는 권리 아닙니까? 근데 토지 위를 사용수익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뭘까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 위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권리예요. 다시요.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또는 수목은 나무를 얘기합니다. 나무를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위를 사용수익하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지상권 등기를 할 때는 등기부와 신청 정보에 그 목적이 뭔지 표시돼야 됩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수목의 소유 목적인지 그 목적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목적. 그래서 등기부와 신청 정보의 범위와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무슨 등기는? 지상권 등기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용의물건이니까 범위가 기록이 돼야 되고요. 혹시 지역권 뭔지는 들어보셨습니까? 2달 동안에 뭐 하셨어요? 네. 지역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로입니다. 그리고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100번지 토지, 101번지 토지입니다. 100번지 토지는 소유권자가 갑이고요. 101번 토지는 소유권자가 을입니다. 이때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예요. 바다 또는 골짜기로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1번지 토지 소유자 을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는 도로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 통행로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권리를 갑으로부터 취득을 해야 됩니다. 그 권리가 뭐냐면 통행지역권이라는 권리입니다. 통행지역권.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은 통행지역권을 설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권을 설정을 받아야 돼요. 지역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186조에 의해서 물권행위 플러스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야 되고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101번지 토지 소유권자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역권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때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승역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역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승역지의 개념이 뭐냐면 요 승자가 받들 승자입니다. 받들 승자. 그 다음에 요 역은 역할이라는 뜻이에요. 역할. 지는 땅지자를 쓰고 있죠. 그러면 요 부분을 통해서 101번지 토지에 대해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통행로를 제공해서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이걸 승역지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100번지 토지 소유자 갑은 자신의 토지가 제한을 받죠. 맞아요. 이 제한을 받은 토지가 승역지인데요.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 승역지는 전부여도 되지만 일부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한을 받는 토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요역지는 뭐냐면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승역지에게 일정한 역할을 요구하는 토지. 이를 요역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고 있죠. 이쪽 승역지를 통해서. 맞아요. 이렇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습니다. 따라서 요역지는 반드시 전부이어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지역권 등기 설정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100번지 토지 등기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될까요? 101번지 토지 등기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100번지 제한을 받는 토지 등기부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역지 토지 등기부가 있을 겁니다. 여기 지역권 설정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을이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넘긴다면 병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101번지 토지를 사용 수익하겠죠. 그러면 지역권을 을이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을은 여기를 통행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권을 넘긴 상태니까 여기를 을은 사용 수익을 못하죠. 그러면 여기만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을에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것도 따라갑니다. 소유권이 넘어갈 때 지역권이 따라 넘어가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 을구에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럼 지역권 이전 등기를 못한다면 여기 을이 여전히 지역권을 갖고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지역권도 소유권과 같이 넘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여기를 빈칸으로 내버려 둡니다. 여기를 빈칸으로 내버려 두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자동적으로 지역권을 취득하게 돼요. 이를 지역권의 수반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불가분성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민법 등기법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는데 지역권은 등기명의인을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역권은 등기명의인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지역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통행을 위한 지역권이라고 해서 통행지역권이라고 불러요. 통행을 위한 지역권, 통행지역권. 여기는 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논이에요. 그리고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강에서 물을 끌어다 써야 되죠. 맞아요. 이때도 지역권이 설정이 되는데 이때 이 지역권을 통행지역권이 아니라 뭘까요? 용수지역권이라고 불러요. 물을 끌어다 쓰기 위한 지역권, 용수지역권. 또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토지는 해안가 토지예요. 근데 이쪽에 높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조망이 없어지죠. 따라서 갑으로부터 조망을 위한 지역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높은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이걸 조망지역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지역권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걸 지역권의 목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통행지역권은 목적이 뭐라고요? 통행. 용수지역권은 목적이 뭘까요? 용수. 조망지역권은 목적이 조망. 그래서 지역권은 목적을 기록해야 됩니다. 통행인지, 용수인지, 조망인지 목적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용의물권이니까 범위를 기록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요 범위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권은 승역지가 유역지를 받들고 있죠. 받드는 역할을 하는 토지. 맞습니까? 그러면 어느 토지를 받들고 있는지 유역지를 표시해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뭘 기록해야 된다고요? 범위, 목적, 그 다음에 유역지 표시. 요 세 가지를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이건 암기도 안 해도 저절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승역지 등기부의 지역권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유역지에도 자신이 받들고 있는 토지가 있다는 걸 등기부에 표시해야 되겠죠. 맞아요. 어떤 토지가 자신을 받들고 있는지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부의 유역지 등기부에는 이런 등기를 합니다. 1번 요역지 지역권 이렇게 등기를 해요. 이걸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역지 등기부에도 목적, 뭐죠? 통해. 그 다음에 범위, 요 범위, 승역지의 범위. 그 다음에 요역지 등기부는 어떤 토지가 다시 자신을 받들고 있는지를 표시해야 되겠죠. 승역지 표시. 이걸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데 이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관이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기관은 알아요. 이쪽에도 이런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걸. 따라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얼핏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시죠? 네. 이런 건 이제 민법에서 상세하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권. 이 전세권은 전적으로 세들어 살 수 있는 권리를 전세권이라고 하는데 요 세들어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 세자가 돈의 의미가 있어요. 한자가. 그래서 세들어 산다는 얘기는 돈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세권은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민법에서 전세권의 성립요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범위와 전세금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다시요.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는 권리예요. 그렇다면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렇게나 사용 수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즉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아무런 목적으로나 사용 수익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밭농사 토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논농사 토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아무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면 됩니다. 용도에 따르기만 하면. 그래서 목적이 따로 없습니다. 목적은 기록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 여기는 목적을 기록하지만 목적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은 요 임자가 돈이란 뜻이에요. 즉 차임이라는 건데 월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는 빌릴 차자입니다. 그래서 월세를 내고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를 임차권이라고 불러요. 그럼 임차권이라는 말 자체에 돈을 낸다는 표현이 있죠. 차임이라는 표현이 있죠. 따라서 차임을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설명드려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차임 하나 기억하십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저당권 같은 경우는 담보물권이죠. 맞아요. 따라서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누가 돈을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등기 신청 정보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그냥 지금 반드시 외워야 된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민법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돼요. 네. 저당권이라는 권리 들어보신 적은 있죠? 그렇죠.
이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에 붙은 저당권. 소유권에 붙은 저당권. 이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소유권자가 다른 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뜻이에요. 즉 저당권의 객체가 소유권이라는 뜻이니까 소유자가 다른 자에게 돈을 빌리고 담보로서 소유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만들어 줬다는 뜻입니다. 소유권부 저당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부 저당권. 이는 지상권자가 다른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서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이걸 지상권부 저당권이라고 불러요. 전세권부 저당권. 이는 전세권자가 다른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담보로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붙자는 97 붙자를 써요. 소유권에 붙은 저당권, 지상권에 붙은 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에 붙은 저당권. 저당권의 객체가 이건 소유권이고 지상권이고 전세권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저당권이 있습니다. 앞으로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 소유권부 저당권이 99%야. 우리나라에 있는 저당권의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1%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게 원칙이 될 테니까 이거 생략해도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저당권은 소유권부 저당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저당권은 소유권부 저당권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갑이 소유자니까 갑이 을에게 설정해주는 저당권이 뭡니까? 소유권부 저당권. 맞아요.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가 소유권이죠. 소유권의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칙이니까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부 저당권은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그 다음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의 요것만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 을은 지상권자로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담보를 요구하겠죠. 따라서 이 을은 병에게 담보권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겠죠. 즉 저당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은 어떠한 권리 취득합니까? 지상권이 붙은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맞습니까? 지상권부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이 전세권자도 병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을도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죠? 전세권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질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병이 취득하는 권리는 뭐냐면 저당권부 채권 질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권리의 공통점은 뭐냐면 담보 물건들이에요. 담보 물건이니까 똑같이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를 신청정보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됩니다. 담보물건은 공통적으로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신청정보에 기록을 해야 돼요. 담보물건은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이때 이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저당권이 붙은 저당권이죠. 소유권이 붙은 저당권이 아니라
지상권이 붙은 저당권이죠. 따라서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의 표시도 해야 됩니다. 지상권이라는 권리의 표시.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되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요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권리의 표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권리의 표시. 이런 것들을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붉은색이 무조건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청 정보와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해야 될 내용들. 얼핏 되셨을까요?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합니다.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면 10억 원을 빌립니다. 그냥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을에게 소유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을은 두 가지 권리를 취득합니다. 10억의 채권을 취득하겠죠. 그 다음에 을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도 취득할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까지 하면 을은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맞아요? 맞죠? 그렇죠. 이때 을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채권의 변제기는 아직도 1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변제기가 남아있으니까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을이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이 채권을 병에게 인질로 넘기고 돈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인질이 될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질권을 설정해 줍니다. 얼마를 빌리고 5억 원을 빌리고. 그래서 질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질권. 이 인질은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동산이 인질이 될 수도 있고 권리가 인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질권이라는 권리는 어디서 잘 보실 수 있냐면 아저씨란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5번 이상 본 것 같아요. 그때 원빈의 팬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에이 조그만 놈이 막 그랬었는데 그때부터 원빈의 팬이 됐는데 원빈이 직업이 뭡니까? 아저씨에서 전당포 맞죠?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뭐 카메라나 뭐 이런 거 받아들고 있죠. 그게 바로 카메라를 인질로 갖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카메라가 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당포 사장님이 갖는 권리가 바로 질권이라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동산을 인질로 받으면 동산질권, 권리를 인질로 받으면 권리질권이라고 불러요. 이때의 권리는 대부분 채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뭔가 동산이나 권리를 받아서 변제될 때까지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이게 뭐라고요? 질권이라는 권리예요. 질권. 그러면 이 채권도 질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5억을 빌려줬죠. 5억의 채권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담보권으로서 10억의 채권을 인질로 취득했죠.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0억의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10억의 채권을 인질로 가질 수 있는 권리, 채권 질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혹시 민법에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가면 이 저당권도 같이 따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반성이라고 불러요. 수반성. 채권이 다른 자에게 넘어갈 때 담보권도 채권과 수반해서 따라가는 성질이 있는데 이를 수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10억의 채권이 인질로 넘어갔죠. 그럼 저당권도 인질로 넘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이 병이 취득하는 이 채권 질권은 무엇이 붙어서 옵니까? 네? 저당권이 붙어서 오겠죠. 맞아요.
이걸 저당권부 채권 질권이라고 불러요. 민법에서.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 이 저당권은 등기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등기가 가능해요. 따라서 이 등기는 을과 병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 정보에 반드시 무엇을 기록해야 된다고요?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 누굽니까? 을. 얼마를 빌려갔는지 채권에 얼마입니까? 5억. 맞아요. 그리고 질권의 객체는 뭐죠? 저당권이 붙은 채권, 10억 채권. 이런 권리를 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꼭 이해돼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이거를 소화하실 수 있는 민법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있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요 정도. 이게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요 붉은색이 이거 요번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5번 이상 할 겁니다. 그래서 민법 지식이 올라가면서 아 이거 당연하구나 그렇게 깨달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실 거냐면 집합건물 등기부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번에는 좀 넘어가시고요. 이제 200, 350쪽의 변경 등기를 좀 보겠습니다. 변경 등기.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되셨겠죠? 그래서 이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